안녕하세요. 퍼스트 펭귄 생체 2급 스포츠 교육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교육학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공부 너무 하기 싫어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과목이 스포츠 교육학이었어요. 다른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가 물어봐도 다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쉽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스포츠 교육학 파트에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체육과 관련된 법들이 나오는 파트인데 이 부분은 제가 과감히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련 법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외우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100점을 맞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60점은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7, 80점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스포츠 교육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교육학의 정의, 체육 수업의 교수학습 과정과 효과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학교 체육, 생활체육, 전문 체육을 모두 포괄한다. 스포츠 교육의 역사, 60년대에는 체육 학문화 운동이 일어났고요.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를 계기로 스포츠 교육학이 체육학의 하위 학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60년대고요. 70년대에는 체육 수업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별인의 관계와 효과를 검증하려고 했고요. 행동주의, 인지심리학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80년대는 질적 연구가 주목을 받으면서 스포츠 교육에서도 질적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수업 활동, 삶, 경험을 직접 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90년대에는 다양한 연구 주제와 방법론이 사용이 됐고요.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학문적으로 정착하게 된 게 90년대다. 요거를 밑에 제가 한 줄 요약으로 정리를 해놨고요. 학문화는 60년대, 분석은 70, 질적 연구는 80년도, 다양화는 90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장 스포츠 교육의 참여자 이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교육 지도자에는 체육교사는 체육 선생님을 생각하면 돼요. 학교 체육을 통해 학생의 신체, 정신, 사회, 영적 발달을 돕는 교육자. 이 모든 발달을 돕는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인적 발달이라고 합니다. 역할은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정규 체육 수업을 운영하고요. 학교 체육 관련 행정도 관여를 하고요. 운동부 교과 업무를 수행한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운영 관리를 합니다. 스포츠 강사, 초중학교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 및 방과 후 체육 활동을 지도하거나 체육 수업 보조 활동을 담당한다. 역할은 정규 체육 수업을 보조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스포츠 클럽 및 방과 후 활동을 지도를 담당한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동호회 사회단체에서 운동을 지도하는 전문가고요. 역할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문 스포츠 지도사, 얘는 선수를 대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도하는 전문가입니다. 선수 및 팀의 경기력 향상 및 훈련을 지도합니다. 자, 다음은 생애주기별 평생체육 활동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아기 체육은 놀이 중심, 그리고 기초운동 발달을 목표로 체육을 시켜야 되고요. 아동기 체육은 기초 체력과 다양한 활동 경험 그리고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기 체육, 얘는 우리 앞서 배웠던 절인 발달, 신체적 또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을 발달시키는 절인적 발달. 그 다음에 평생 체육 기반 형성, 자아 실현 및 교우관계 개선, 다양한 야외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다양한 야외 활동과 전인 발달을 목표로 두는 체육은 청소년기 체육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인기 체육,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병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해소,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체육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은 노년기 체육, 지나친 신체 활동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은 스포츠 교육의 프로그램론 보도록 할게요. 학교 체육 프로그램에는 체육 수업이 있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이 있습니다. 체육 수업부터 한번 볼게요. 체육 수업의 개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으로 세 개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학교 체육 수업이다. 이 세 개의 영역에 심동, 인지, 정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심동은 신체적인 거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는 우리 지식을 습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런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는 감정이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정의의 정자가 우리 감정할 때 그 정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슐만의 지식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슐만의 지식은 교사가 갖춰야 할 전문 지식을 말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는데 각각의 지식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과정 지식은 참여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체육 수업을 받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학년에 따라 배워야 되는 교육 과정들이 달라져야겠죠.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교육 환경 지식입니다. 수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 대한 지식이고요. 교육 목적 지식, 교육 목표, 체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다음 내용 지식, 교과 내용 자체에 대한 지식입니다. 얘는 지금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스포츠 교육학을 가르쳐 드리고 있죠.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 교수법의 지식,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츠 교육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초등학생한테도 가르쳐야 되고 고등학생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좀 더 쉬운 편으로 좀 더 재밌게 가르쳐야겠죠. 내용은 같지만 그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어떻게 지도할 거냐 이 방법에 대한 지식을 내용 교수법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 방법 지식, 모든 교과에 적용되는 지도법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게 내용 교수법 지식과 지도 방법 지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지도 방법 지식은 뭐냐면 좀 전반적으로 지도를 할 때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할 때는 말을 또박또박 해야 한다, 혹은 사람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전반적인 지도에 관한 지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지도 방법 지식은 좀 포괄적으로 지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정해져 있는 거고요. 내용 교수법 지식은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어떻게 다르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거를 물어보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습자에 대한 지식입니다. 참여하는 학습자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 스포츠 클럽의 개념입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은 같은 학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스포츠 동아리고요. 프로그램 목적은 이런 것들이 있고, 구성 시 고려사항에는 학생 주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 문화를 체험하고 제공해야 된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념, 일반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자 중심 체육활동 프로그램이다. 자,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 진행 단계입니다. 이것도 하나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계는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참여자의 참여 동기, 생활 습관, 관심 분야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참여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정보를 수집했으면 자료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게 자료 분석 단계입니다. 수집한 자료를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예요.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심폐지구력이 낮구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게 분석 단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폐지구력이 낮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으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게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지구력이 낮으면 체력이 낮기 때문에 피로감도 자주 느낄 거고, 그렇게 되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고요. 해석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결과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폐지구력이 낮으면 그러면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요구 분석 결과 활용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로는 구성 요소, 종목, 홍보, 장소, 예산, 안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한 번씩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체육 프로그램 보도록 할게요. 전문체육 프로그램의 개념. 전문체육 프로그램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선수의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다음은 마튼스의 전문체육 프로그램 개발 단계입니다.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총 6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단계에 대한 의미와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1단계가 선수에게 필요한 기술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기술 파악이 끝났으면 그 선수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상황까지 분석을 했으면 우선순위 결정 및 목표를 설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은 지도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연습 계획을 수립해줘야 된다. 우선 내가 선수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하고 A라는 선수를 봤을 때 그 선수가 어떤 특정 동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선수에게는 이 기술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1단계고요. 그렇게 기술 파악이 끝났으면 선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선수가 그 동작을 못하는 게 신체적인 요인 때문일까?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 때문일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신체적인 결함으로 발현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 선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수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그 선수가 놓여진 상황을 봐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다음이 우선순위 결정 및 목표 설정이죠. 그렇게 선수를 이해하고 상황을 분석했더니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동작을 못하는 게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은 신체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요인을 수정해주는 거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겠죠. 그게 4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게 끝났으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즌 계획 및 일일 계획을 수립해주는 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파트,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입니다. 이 네 번째 파트와 뒤에 나올 다섯 번째 파트에서 문제가 한 10문제에서 12문제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장과 다섯 번째 장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체육 교육의 영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영역에는 심동적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이 있습니다. 심동적 영역은 뭐냐면 몸으로 하는 거, 신체로 하는 거는 다 심동적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지적 영역은 지식과 이해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적 영역은 감정과 태도의 영역이에요. 이 정의적 할 때 이 정자가 감정할 때 그 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동적 영역의 핵심 내용으로는 운동 기술, 체력, 협응력, 이 신체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인지적 영역은 지식 습득과 이해 및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적 영역은 책임감과 협동심이 있습니다. 태도에 관한 것들이 예시로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매칠러의 8가지 수업 모형입니다. 제가 이 스포츠 교육학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책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시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시 상황을 알면 딱히 암기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머릿속에 그냥 남게 되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은 직접 교수 모형입니다. 얘는 핵심 목적이 정확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특징은 교사가 학생들을 리드를 하고요. 학습자의 참여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학습자가 연습하는 걸 관찰하고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옆에 예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교사가 배구의 언더핸드 패스를 배우는 시간인데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발 넓이, 무릎 굽힘, 팔각도를 정확하게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한테 이걸 똑같이 따라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게 만들고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팔이 벌어졌어, 무릎 더 굽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모형이 직접 교수 모형이다. 아무래도 교사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다 이끌고 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낮을 수가 없겠죠.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개별화 수업 모형 보도록 할게요. 얘는 핵심 목적이 개인 맞춤 학습이고요. 수업의 특징은 수업 진도는 학습자 개인의 속도에 맞춰 진행을 합니다. 진도가 빠른 학생은 지도자의 동의 없이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 허락을 받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1단계를 다 끝냈으면 내 마음대로 2단계를 들어가도 된다. 그게 개별화 수업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사의 간섭이 없고 자기 주도적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줄넘기입니다. 줄넘기 수업에서 교사는 단계별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도로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뛰기, 그 다음에 2단계가 번갈아 뛰기,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단계가 2단 뛰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쳤을 때 진도가 빠른 학생은 다음 단계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동일 과제를 반복합니다. 교사가 직접적으로 가르치진 않지만 어떤 유인물이랑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 그 학생들은 그 영상이랑 유인물을 따라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사가 피드백은 제공을 한다. 특징은 수준과 속도에 맞는 개별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게 개별화 수업 모형이다. 그 다음에 협동학습 모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얘는 너무 쉽습니다. 이름 그대로 협력과 사회성 향상에 목적이 있고요. 팀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개인의 책임감을 증진시킨다. 이거는 예시를 들어주면 팀별로 긴 줄넘기 기록 세우기 활동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 학생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각자의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해줘야 모두가 협력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성공하는 상황, 협동학습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포츠 교육 모형 보도록 할게요. 얘의 목적은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스포츠 운영, 문화 자체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으로 성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단판 게임이 아니라 실제 프로리그처럼 시즌제를 운영을 하고요. 다양한 역할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체육 수업 시간 때 축구 수업을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우리 리그전처럼 한번 운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선수만 하는 게 아니라 심판도 해보고요, 감독도 해보고요, 기록원도 해보고, 그래서 이 진짜 스포츠 시즌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모형이 스포츠 교육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료 교수 모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며 학습을 합니다. 학생 간 지도 및 피드백을 주고받고요. 학생은 개인 교사 역할과 학습자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경험합니다. 친구와 2인 1조로 짝이 돼서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네가 나를 가르치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탐구학습 모형입니다. 얘는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르치고요. 질문이 지도 방법의 핵심입니다. 교사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시범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멀리뛰기를 하고 있을 때 교사가 직접 멀리뛰기의 시범을 보이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뛰어진다 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멀리뛰기를 잘 하려면 발구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정답은 바로 알려주지 않고 학생들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직접 해보면서 답을 스스로 발견하는 게 탐구학습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해 중심 게임 모형 혹은 전술 게임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게임 이해와 전술 적용이 목적입니다. 전술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전술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해 중심 게임 모형에서는 기술 학습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다 라고 하면 틀렸어요. 무조건 전술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이 기술 학습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입니다. 얘는 인성과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내가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체육 활동을 하면서 배웠던 그런 존중하는 법과 또 배려하는 태도를 사회 밖에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나가서 그렇게 행동해라, 이거를 전이시키는 게 목표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 있죠. 이것도 중요한데 요게 첫 번째 것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교수 모형의 포인트는 뭐였죠? 정확한 기술 습득이었죠. 그러면은 신체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동적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화 수업 모형 에서도 이런 자기만의 신체적인 속도, 학습 속도,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심동적이 마찬가지로 1순위다. 그 다음에 협동 학습 모형, 얘 같은 경우에는 협력과 사회성 향상이었죠. 그러면 감정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정의적이 1순위고요. 그 다음 이 스포츠 교육 모형은 세 가지 영역이 균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선수를 맡을 수도 있고요. 선수를 맡게 되면 심동적 영역이 1순위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뭐 심판을 맡게 된다. 반칙에 대한 기준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겁니다. 뭐 그런 것처럼 내가 맡게 되는 역할에 따라서 1순위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동료 교수 모형에서는 내가 개인 교사일 경우에 내가 가르쳐야 될 때는 당연히 인지적인 게 1순위가 되어야 될 거고요. 내가 학습자일 경우에는 심동적인 게 1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탐구 학습 모형에서는 당연히 인지적인 게 1순위가 되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중심 게임 모형도 인지적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은요, 교사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2순위와 3순위까지는 딱히 저는 안 외우셔도 될 것 같고요. 1순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소 모형이란 게 있습니다. 협동 학습 모형의 한 방법입니다. 학습자를 팀으로 나누고 각자 다른 학습 과제를 맡아 학습한 뒤 서로 가르쳐 전체 내용을 완성하는 협동 학습 방법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농구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학습자들한테 농구를 가르칠 때 A팀은 드리블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B팀한테는 패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팀과 B팀이 주어진 과제를 다 습득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서로 A팀이 B팀한테 가서 슛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B팀이 A팀한테 가서 패스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포츠 교육 모형 있었죠. 게임을 단일 게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스포츠 시즌처럼 운영을 해보는 모형이었어요. 그 스포츠 교육 모형에는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시즌, 팀 소속, 공식 경기, 결승전 행사, 기록 보존, 그리고 축제화, 요 6가지 요소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은 이해중심 게임 모형. 이 이해중심 게임 모형에 단계가 있어요. 먼저 학생들한테 게임을 소개해야 되고요, 게임을 이해시켜야 되고, 전술 인지가 먼저 나오죠. 전술 인지를 먼저 했으면 의사결정, 그 다음이 기술 연습이죠.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실제 게임을 수행한다.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해중심 게임 모형에서는 변형 게임이란 게 있어요. 또 유형이 2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변형 게임이 뭐냐면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규칙, 인원, 공간 등을 조정하여 전술과 기술을 연습하는 게임 형태입니다. 진짜 게임 하기 전에
연습 게임 한번 해보자 하는 연습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리미지 게임은요, 실제 경기처럼 진행을 하고요, 전술을 이해하는 게임입니다. 전술. 수업 중에 티칭 모먼트, 교사가 학생들한테 어떤 가르쳐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경기를 멈추고 특정 상황을 반복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리드업 게임은 실제 경기처럼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정식 게임을 단순하게 약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얘는 전술이 아니라 패스나 슛 같은 기술, 요거를 쉽게 익히기 위한 게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지도를 위한 교수 기법입니다. 요 아래에 있는 항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이동 운동, 말 그대로 공간 이동 없이 제자리에서 수행되는 운동이고요. 평균대에서 가만히 서서 균형을 잡는다, 이동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운동, 물체나 도구 없이 공간을 이동하며 수행되는 운동이다. 걷기, 달리기, 한발뛰기가 있고요. 물체 조작 운동입니다. 도구가 없고 공과 같은 물체를 신체로 조작하는 운동이다. 공 던지기, 배구, 토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구 조작 운동입니다. 라켓이나 배트 등의 도구를 사용하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여 물체를 다루는 운동, 배트로 공치기, 골프 퍼팅. 그래서 물체 조작 운동과 도구 조작 운동의 차이는, 물체 조작 운동은 내 몸으로 어떤 공을 조작하는 거고요. 도구 조작 운동은 어떠한 도구로 물체를 조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전략적 움직임과 기능,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과 의사결정이 결합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움직임 주제, 기본 운동 기능과 공간, 노력, 관계 개념이 결합된 움직임 형태다. 방향, 속도, 관계를 고려한 움직임이고요. 표현 및 해석적 움직임, 감정, 생각,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자, 다음은 스포츠 지도사의 전문성 구성 요소입니다. 내가 스포츠 지도사라면 나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할까? 개인적 특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포츠 지도사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개인적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 무엇을 아는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해부학, 생리학, 훈련 이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철학,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가? 지도에 대한 신념과 철학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술, 어떻게 가르치는가? 실제 내가 지도를 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시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는 지도 내용의 전달입니다. 링크의 학습 과제 발달 단계,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기초적인 단계의 학습 과제고요. 확장형, 난이도의 복잡성이 추가된 과제, 세련형, 기능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과제고요. 적용형, 학습한 기능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과제입니다. 이거를 농구로 비유를 해드리자면, 시작형 과제에서는 드리블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 드리블. 기초적인 단계의 드리블을 가르치고요. 기본적인 드리블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난이도와 복잡성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기본 드리블 잘하니까 다리 사이로 드리블 해봐. 요거를 확장형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삐걱거리겠죠. 조금 자연스럽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세련형 과제입니다. 기능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과제. 다리 사이로 드리블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봐. 좀 더 협응력 있게 해봐. 이런 느낌이 세련형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련형 과제를 통해, 그러면 이제 그 다리 사이로 드리블 하는 걸 실제 게임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습 과제의 유형이고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폐쇄 기능 과제가 있고요. 개방 기능 과제가 있습니다. 폐쇄 기능 과제는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능으로 양궁, 사격, 볼링 등이 해당을 하고요. 개방 기능 과제는 환경 변화에 따라 수행이 달라지는 기능, 축구, 농구와 같은 팀 스포츠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 전달 방법 한번 볼게요. 학습 단서, 얘는 큐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서 가르칠 건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요, 간결하게 가르쳐야 되고, 적절하게 가르쳐야 된다. 질문의 유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회상형 질문, 팔굽혀펴기 할 때 각도는 어떻게 했었지? 라고 회상하면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 질문이 회상형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수렴형 질문, 공을 멀리 던지려면 어떤 동작이 필요할까? 와 같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의 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을 수렴형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치형 질문은 팀워크를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거는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죠. 가치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가치형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지도의 연습 방법과 피드백 유형 4가지입니다. 우선 지도의 연습 방법부터 볼게요. 내가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지도를 하려면 또 그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혼자 연습을 해야겠죠. 그 연습 종류가 1인 연습이 있습니다.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 거울이나 영상 등을 활용해서 수행을 점검하는 방법이 1인 연습이고요. 그 다음에 동료 교사와 함께 모의로 수업을 구성하여 교수 능력을 연습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티칭, 얘는 일정한 시간 내에 한 가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소수 학생들에게 수업을 실시하는 방법이고요. 스테이션 교수, 얘는 여러 과제를 동시에 배치하고 학습자가 이동하며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얘는 스테이션,
정거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거장에 있는 과제를 이동하면서 습득한다, 학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성적 교수입니다. 동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수업을 평가하고 반성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동료한테 내가 내 수업 한번 연습하는 거를 한번 봐줘. 그래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게 반성적 교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교수입니다. 지도자가 단서를 선정하고 전달하며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지시형과 연습형 스타일을 상황에 따라 활용한다. 이게 상호작용 교수다. 그래서 지시형과 연습형 스타일 두 개를 상황에 따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호작용 교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스턴의 4가지 피드백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치적 피드백은 수행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느낌이나 가치를 전달하는 피드백이에요. 예시로는 매우 훌륭한 샷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본인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게 가치적 피드백이고요. 중립적 피드백은 주관적 판단이 없고 사실만을 전달하는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형태예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팔이 어깨 높이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에 교정적 피드백, 동작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피드백. 예시로는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 드리블할 때 공을 더 낮게 유지해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분명 피드백, 구체성이 부족하고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피드백입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불분명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관리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중 지도자의 기여. 직접 기여 행동은 가르치기와 수업 진행을 얘기를 하고요. 간접 기여 행동은 수업 보조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기여 행동은 외부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직접 기여 행동부터 볼게요. 얘는 지도 행동과 운영 행동으로 또 나뉘어지는데요. 지도 행동은 과제를 직접 가르치는 행동이고요. 운영 행동은 지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동입니다. 지도 행동은 가르치기, 운영 행동은 가르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조별을 나누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운영 행동이라고 한다. 간접 기여 행동, 수업과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상자 응급처치 해주기, 화장실 가는 학생 지도. 문제에서 부상자 응급처치 해주기는 어떤 기여 행동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간접 기여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기여 행동, 외부 요인, 수업과 무관한 행동입니다. 학부모와의 면담이나 소방훈련, 소방연습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규적 활동 시간 감소 전략 보도록 할게요. 상규적 활동이 뭐냐면 출석 확인, 수업 준비 상태 점검, 화장실 다녀오기처럼 수업마다 반복되는 일반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루틴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은 다 상규적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규적 활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 학습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규적 활동 시간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 학습 시간이 증가를 하겠죠. 그 감소 전략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최초 활동의 통제, 최초 활동 집합 장소, 시작 시간을 미리 안내를 해서 수업 시작 시 혼란을 줄여야 되고요. 수업 시간 엄수,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이 출석 점검 시간 절약.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실제 학습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약을 해야 되고요. 주의 집중에 필요한 신호 체계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호루라기나 신호 체계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빠르게 집중시켜야 된다. 자, 다음은 모스턴의 교수 스타일 특성입니다. 이 가르치는 스타일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시형, 교사가 모든 사항을 결정하며 학습자는 지시에 따라야 된다. 이게 우리 앞에서 배운 그 직접 교수 모형이었죠. 그게 지시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습형, 학습자의 개별 연습 이후 교사의 개별적 피드백 제공. 상호학습형, 짝이 관찰자 역할을 하며 피드백 제공. 교사는 관찰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자, 다음은 포괄형입니다. 요거를 하나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교사가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구역을 3개로 정하는 거예요. A 구역은 쉬운 난이도, B 구역은 중간 난이도, C 구역은 어려운 난이도로 했을 때 학습자가 스스로 나는 이거 잘 못하니까 A 과제를 선택할래. 혹은 다른 친구는 나는 이거 좀 잘하는데
그래서 나는 C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게 포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도 발견형입니다. 교사가 질문으로 정답을 유도한다. 예시를 들어보면 무릎을 굽히면 몸이 어떻게 될까? 그 상태에서 점프하면 더 높이 가게 될까? 그럼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힌트를 조금씩 던지면서 정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게 유도 발견형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수렴 발견형은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서 정답을 찾기. 유도 발견형이랑 수렴 발견형이랑 되게 헷갈리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조금 수렴 발견형은 조금 더 불친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의 질문만 던져서 스스로 골똘히 생각을 해서 정답을 찾게 만드는 게 수렴 발견형이다. 유도 발견형과 수렴 발견형은 질문을 던지는 건 똑같지만 그 친절함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자의 다양한 답을 발견하는 게 특징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패스 방법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자기 설계형, 학습자가 일부 학습 요소를 스스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교사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그 안에서 연습 방법이나 진행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학습자가 연습 방법을 일부를 계획한다. 그게 자기 설계형이고요. 자기 주도형은 학습자가 목표, 방법, 평가까지 모든 학습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교사는 학습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개입을 하는 게 자기 주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자가 목표, 방법, 평가 모두 결정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학습형. 얘는 교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만 개입했던 자기 주도형과는 다르게 얘는 완전한 혼자예요. 완전한 개인 연습, 개인 학습, 혼자 계획하고 수행하여 성취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교육의 평가, 평가의 양호도. 여기에는 세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타당도는 뭐냐면 검사 도구가 실제로 측정하려는 내용을 얼마나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타당도는 복부 비만 평가를 위해서 허리 둘레 측정을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부 비만을 평가해야 되는데 키를 잰다. 그러면은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신뢰도는 뭐냐면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대상을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의미합니다. 내가 복부 변화를 위해서 허리 둘레를 측정하는 걸 타당도라 했고요. 그러면은 허리 둘레를 측정하는데 그거를 내가 한 번 재도, 두 번 재도, 세 번 재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 요거를 신뢰도라고 보면 됩니다. 객관도는 뭐냐면 누가 측정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정도. 내가 아닌 다른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쟀을 때도 A라는 사람이 쟀을 때 결과와 똑같이 나오냐? 이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타당도가 높으려면 신뢰도가 높아야 하지만 신뢰도가 높다 해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 둘레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80cm가 나왔어요. 그러면 신뢰도는 되게 높죠. 똑같이 나왔으니까 세 번 다. 하지만 애초에 내가 갖고 있는 허리 둘레의 줄자가 늘어나 있었다면 그러면은 그 세 번의 값은 사실상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정 척도. 요걸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데 평정 척도는 관찰한 행동이나 수행 수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상대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운동 수행의 질적인 면을 파악하여 수준이나 숫자를 부여하는 평가다. 이게 말로만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 어렸을 때 수음 이양가 이런 것도 평정 척도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평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 세 개를 묶어서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진단평가는 수업 시작 전에 하는 평가고요. 형성평가는 과정 중에 하는 평가, 총괄평가는 학습 후 하는 평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는 시작 전에 학습자의 준비도와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평가, 그래서 진단평가고요. 형성평가는 수업 과정 중에 학습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교수 학습을 수정하기 위한 평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형성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형성평가다. 그래서 형성평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혹시 그게 아니라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기 위한 평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총괄평가. 이제 학기가 다 끝나고 다 학습을 한 후에 애초에 내가 세웠던 목표를 달성했냐? 이거에 대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총괄평가다. 그 다음에 인위평가.
얘는 말 그대로 교사가 교사의 임의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없고요.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다. 그게 임의평가고요. 그리고 개인 내차 평가. 요거는 어떤 한 학습자의 그 개인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얘는 학생이 실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지식, 기능, 태도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수행평가의 특징은 실제 과정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스포츠 교육자의 전문적 성장입니다. 제가 사실 5개년을 분석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이 파트에서는 기출이 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생략을 했고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만 제가 넣어놨어요. 그게 스포츠 교육 전문인으로서의 성장입니다. 형식적 성장은 뭐냐면 제도화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는 공식적인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아니면 혹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부형식적 성장은 세미나, 워크숍, 연수 등 비교적 조직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비형식적 성장은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 경험, 그 다음에 뭐 개인의 코칭 경험, 집에서 할 수 있는 독서, 유튜브 이런 것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 비형식적 성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